온라인에서 수백 명이 응원해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더라. 저는 부동산 카페에서 희망주 부육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계약했어요. 10억대 건물주 됐어요. 제 게시글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죠.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그 응원들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현실에서는 남편이 반대했고 아들이 말렸고 딸이 우려했지만 온라인 수백 명의 응원이 가족 몇 명의 걱정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30년 넘게 가정만 지켰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년 반쯤 지나 건물을 급매각하고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그 수백 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 경선이는 야근 중이었죠. 딸 미경이는 방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설거지를 끝낸 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죠. 그때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주부도 건물주 됐어요. 월세만으로 400만 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군요. 썸네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뭐지? 저 사람도 주부인데? 호기심에 영상을 눌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을 부동산 여신 해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주가 됐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들이 주르륵 보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자기 돈 적게 들어요. 저는 3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건물 2채예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도 따라했는데 성공했어요.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혜리님 덕분에 월세 받고 있어요. 50대인데 저도 해볼까요? 마지막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후반 주부가 용기를 내고 있었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정만 지켜온 제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보다는 경선이 엄마, 미경이 엄마로 불렸죠. 다음날 또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에 비슷한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주부도 건물주 될 수 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기. 월세 통장 공개. 이렇게 벌어요. 하나를 보면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알고리즘이 제가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알아챈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2~3시간씩 부동산 투자 영상을 봤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봤고 빨래 개면서도 봤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그녀의 채널에는 비슷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갭 투자 완벽 정리, 전세 끼고 건물 사는 법, 은행 대출 쉽게 받는 꿀팁, 50대도 늦지 않았다. 모든 영상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댓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성공했어요. 따라했더니 됐어요. 역시 혜리님. 한 달이 지났을 때쯤입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화면에 밝은 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영상을 끄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실제 건물주 브이로그, 하루 일과 공개. 영상 속 여성은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건물을 관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입자들이 사장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다. 6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온라인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 큰 카페였어요. 닉네임을 정해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희망주 부육십이라고 입력했죠. 62세의 희망을 품은 주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수십 개의 성공 인증 글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10억대 건물주 됐어요. 첫 월세 받았어요. 떨려요. 남편 몰래 시작했는데 대박 났어요. 댓글들은 하나같이 축하와 부러움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부럽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도 준비 중이에요. 응원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곧 시작할 거예요. 온라인에서 저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질문도 올리고 정보도 찾아봤죠.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핸드폰만 보시는데 뭐 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그래.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자들 많다더니 당신도 조심해. 중독이 아니야, 공부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변명했습니다. 경선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거 보시는 거 아니죠? 요즘 유튜브에 사기꾼들 많다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몰라. 이게 진짜야라고 속으로 외쳤죠.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부동산 투자 영상을 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켰고 밤에 자기 직전까지 봤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최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망설이면 늦어요. 영상 속에서 해리는 급하게 말했어요. 요즘 좋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댓글창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 어제 계약했어요. 망설이다가 좋은 거 놓쳤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서둘러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알아보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나간 뒤 저는 온라인 카페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초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전세 끼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초보였는데 성공했어요. 용기 내세요. 온라인에 수백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다 해냈는데 나만 못할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실패한 50대 주부 영상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온라인 카페의 그 수백 명도 실패하면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성공담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비밀 데이트를 나온 것처럼 설레면서도 떨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무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건물 좀 알아보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단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투자용으로 보시려는 거죠? 요즘 사모님들 많이 오세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처음이라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신 건가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게 영상 몇 개 봤는데요.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좋은 정보들 많죠. 그런데 실전은 좀 다르답니다. 컴퓨터를 켜더니 매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5층짜리 원룸 건물인데요. 매매가가 10억이 좀 넘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10억이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가 5가구 들어있어요. 전세금이 총 5억 정도 됩니다. 장 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5억에서 6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커버되니까요.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갭 투자라는 방법이었죠. 그럼 제가 6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사모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이요? 그럼 완벽하네요. 은행에서 3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딱 맞아떨어져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정말 간단한 건가요? 그런데 대출이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대출이 될까요? 장 실장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남편분 명의로 해야겠네요. 남편분은 직장 다니세요? 네, 회사원이에요. 그럼 문제 없어요. 공동 명의로 하면 됩니다. 서류 좀 챙겨오세요. 공동 명의, 그 말은 남편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저기, 요즘 부동산 투자 많이 하던데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지. 아니, 그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투자? 무슨 투자? 건물이요. 작은 건물 하나 사는 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여보 들어봐요. 요즘은 전세 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돈 적게 들어가고 전세 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절대 안 돼. 빚내서 부동산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평생 당신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해보면 안 돼요? 이건 뜻대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전 재산이 걸린 일이라고. 결국 그날은 대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다시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기 남편 명의 대출인데요. 남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서류만 있으면 돼요. 대출 신청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이요? 네, 소득증명서랑 재직증명서 가져오시고 신청서에 도장 찍으면 돼요. 그날 저는 집에서 남편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재직증명서가 있었어요. 소득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됐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 성공하면 이해해 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한가득 들고요. 좋아요. 이제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장 실장이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남편분 서명란에 도장 찍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수백 개의 성공 영상이 떠올랐어요.
온라인 카페에 응원 댓글들도요. 다들 성공했잖아. 나만 못할 리 없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대출 승인 나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죠.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장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대출 승인 났어요. 3억 대출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제 계약만 하면 돼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계약 당일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는 건물 주인이 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건물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매매가 10억 6천만 원, 계약금 6천만 원, 잔금 10억 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장 실장이 펜을 건넸어요. 손에 펜을 쥐었는데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정말 괜찮은 건가?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유튜브 속 부동산 여신 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모님도 건물 주세요. 장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건물주,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내가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 이뤄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친구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출 승인됐다고 3억 원. 이게 뭔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여보, 사실은 뭐? 내 명의로 대출 받았다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건물 샀어요. 오늘 계약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미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경선이와 미경이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죠. 그래도 저는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일주일 후 장 실장에게서 건물 열쇠를 받았어요. 자, 이제 사모님 건물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내 건물이구나. 건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했죠.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벽지가 약간 낡아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2층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건물주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순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3층에 사는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어요. 전세 세입자였군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전세 세입자 5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렸어. 나를. 건물을 둘러보며 빈 방들을 확인했어요. 월세로 내놓을 방이 7개 정도 있었습니다. 장 실장 말로는
한 방당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7개 다 채우면 월 280만 원이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한테 받는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대출이자가 월 150 정도니까 순수익이 150은 남네.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계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어요. 희망주 부육12로 로그인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드디어 저도 계약했어요. 10억대 건물주 됐습니다. 본문에는 건물 외관 사진을 올렸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이었죠. 30년 전업주부였는데 용기 내서 계약했어요. 떨리지만 설레요. 여러분 응원 덕분입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유유. 저도 용기 내볼게요. 희망주부님 대단하세요. 월세 얼마나 나오나요? 댓글이 100개를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 현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차갑게 대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백 명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빈방 7개 중 5개의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2개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문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월세 입금일.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오전 10시쯤 띵동 입금 알림이 왔어요. 월세 입금 200만 원 마이너스 2층 세입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후에 또 알림이 왔어요. 월세 입금 40만 원 마이너스 4층 세입자. 그렇게 하루 종일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통장을 확인했어요. 총 24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40만 원. 내가 일하지 않고 받은 돈이야.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진짜로 월세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게 진짜였어. 나도 해냈어. 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도 안 했고 아이들도 씁쓸하게 쳐다봤죠. 그래서 온라인 카페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첫 월세 받았어요. 떨려요 유유. 오늘 첫 월세가 들어왔어요. 240만 원. 믿기지 않아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축하해요. 부럽다 유유. 저도 곧 시작할 거예요. 희망주부님 응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웃었습니다. 남편 몰래 스마트폰으로 통장 화면을 캡처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월세 통장 인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겁이 났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달에도 월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빈 방 하나를 더 채워서 2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이 넘었어요. 대출이자 빼도 150은 남네. 정말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건물 청소를 하러 갔어요.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고 있는데 4층 세입자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주말인데도 나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건물주들은 관리 안 하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또 냉랭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건물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부동산은 변수가 많다던데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속으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하면 성공이야.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온라인 카페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주 부육십이라는 닉네임은 신규 건물주들 사이에서 알려졌거든요. 희망주부님처럼 저도 용기 내볼게요. 희망주부님 조언 부탁드려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나도 이제 선배네. 온라인에서만큼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달랐어요. 어느 날 3층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네. 에어컨이요? 네, 완전히 고장난 것 같은데요. 여름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수리업체를 불렀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만 원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5층에서도 에어컨 고장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일주일 사이에 에어컨 5대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만 7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번 달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갔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세입자들이 불편하다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누수도 생겼습니다. 복도 조명도 나갔고요. 매주 뭔가 고장이 났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줬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건물주의 하루 브이로그들을 봤는데 모두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만 보였어요. 수리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편집한 거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는 월세 들어오는 달콤한 순간만 보여주고 지출되는 쓴 순간은 잘라내버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4층 세입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요? 지금 물이 새요? 네,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요. 세입자가 가리킨 천장을 보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새는 것 같은데요. 5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건물주예요. 죄송한데 화장실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화장실을 보니 변기 주변으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몰랐어요. 물 내릴 때마다 조금씩 센 것 같긴 한데 다음 날 아침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이거 배관을 다시 해야겠는데요. 아래층 천장 방수도 다시 해야 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500만 원, 2달치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안 하시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4층 세입자는 다른 방으로 임시 이동해야 했죠. 사장님, 정말 불편해요. 보상 같은 건 없나요?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공사가 끝나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530만 원, 예상보다 더 나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모아둔 수익금을 다 써야 했어요.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 그제야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월세 수입 300만 원에서 대출이자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거기서 관리비 50만 원을 또 빼면 100만 원, 수리비가 평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실제 순수익은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0만 원? 이렇게 고생하는데 50만 원? 유튜브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월세만으로 300만 원 벌어요. 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이자와 지출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동산 여신 해리의 최신 영상을 찾아봤어요. 건물주의 일상, 이렇게 여유로워요. 영상 속 해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월세 잘 들어왔어요. 건물주 생활 정말 만족스러워요. 댓글들도 부러워하는 내용뿐이었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건물주 되고 싶어요. 혜리님 너무 멋져요. 수리비는 안 나가나? 고장은 안 나나? 그날 밤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희망주 부육12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건물 오래되면 고장 많이 나지 않나요? 댓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변이 없었어요. 다른 댓글들은 답변이 달렸는데 제 댓글만 무시됐습니다. 왜 답을 안 해주지? 며칠 후 다시 확인했는데 제 댓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삭제된 거였습니다. 내 질문이 불편했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튜버들은 성공 스토리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불편한 질문은 삭제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을. 그날 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건물 수리비 너무 많이 나가요. 10억대 건물 운영 중인데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갈 때도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요 유유 에어컨만 5대 고쳤어요. 건물 노후되면 수리비 장난 아니에요. 유튜브는 그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옥상 방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비만 오면 복도가 축축해져요. 옥상을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방수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시 해야겠는데요. 또 다른 업체가 말했어요. 비용은요? 40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또 400만 원. 이번 달엔 적자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적금까지 깨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를 다시 켰어요. 부동산 여신 해리의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 투자 실패하는 이유. 이것만은 피하세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여러분,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좋은 건물을 고르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은 수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피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말해? 내가 산 건물은 이미 10년 됐는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유 자금을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말해?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진작 이런 얘기 해주시지 그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댓글을 달았네요. 하지만 그 댓글도 곧 삭제됐습니다. 유튜브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드물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건물은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수익 나고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면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넉 달간 실제로 남은 돈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 평균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30만 원?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텐데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라인 카페에서는 여전히 성공 스토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나만 힘든 건가?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그날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절대 이런 밤을 보여주지 않지. 불안에 떠는 건물주의 밤을, 수리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는 순간을요.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3층 오상훈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 달이 전세 만료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약은 안 하시나요? 죄송해요.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해요. 그렇군요. 전세금 1억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억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 원을 어디서 구하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는 적금도 300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해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전세 끼고 건물 사는 법 영상을 다시 봤어요. 영상 속 부동산 여신 혜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자동으로 이어받기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한 명 나가면 다른 사람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럼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건가? 급하게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새로운 세입자 구하셔야죠. 제가 매물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운 좋으면 한 달 안에 구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오상훈이 나가기까지 딱 한 달 남았어요. 매물을 올렸습니다. 전세 1억 원, 깨끗한 원룸.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사모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요? 사모님 건물 근처에 신축이 들어왔어요. 조건이 더 좋다 보니까요. 신축,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축이요? 네, 바로 옆 동네에 새 건물이 올라왔어요. 전세 조건도 비슷한데 시설이 최신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구나. 유튜브에서는 이런 변수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만실 운영하면 성공이에요. 그것만 강조했죠.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오상훈이 나가기까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1억을 내가 직접 갚아야 하나? 은행에 가봤습니다.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고객님,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이 3억이 있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을 담보로 잡으시거나 주택담보, 우리가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안 돼. 남편이 알면 큰일 나.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상훈이 나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주 안에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몰래 그의 적금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쓰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남편 적금을 해지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했지만 서류를 위조해서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돼.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좀 급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 갑자기 왜?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만 빌려줘.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이 급해?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결국 친언니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3천만 원을 더 뽑았어요. 금리가 엄청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1억을 만들었어요. 오상훈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가세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빚만 늘어났네. 그날 저녁 유튜브를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혜리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전세금 반환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어받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확인했는데 댓글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또 삭제했네. 화가 났어요. 유튜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리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전세금 반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영상에서는 쉽게 이어받기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달라요.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날 무시하는 거야. 온라인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전세금 반환 어떻게 하셨나요? 전세 세입자가 나가는데 이어받기가 안 돼요. 1억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망했어요. 유유.
대출 받으시는 수밖에요. 전세 끼고 사는 게 위험한 이유예요. 망했다는 사람도 있네. 처음으로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글도 몇 시간 뒤 삭제됐어요. 아마 카페 관리자가 지운 것 같았습니다. 성공 스토리만 남기고 싶은 거구나. 온라인은 거짓이었어요. 수백 명이 성공했다고 외쳤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4층에 사는 홍지원입니다. 네, 지원 씨, 죄송한데 저희도 다음 달에 나가려고 해요. 또 아기를 가져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은요? 1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1억, 이제 정말 끝이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는데 그날 밤 스마트폰을 들고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영상은 건물주의 여유로운 일상이었어요. 해리는 카페에서 웃고 있었고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죠. 넌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니? 한 번도 힘들지 않았니?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기꾼아. 하지만 그 댓글도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온라인은 진실을 감추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돈을 찾아 헤맸습니다. 은행, 대부업체, 친척, 친구, 가능한 모든 곳에 손을 벌렸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1억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무슨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사기,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유튜브한테? 결국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 집 담보대출.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주택 가격이 8억 정도 되니까 2억까지는 가능하겠네요. 2억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배우자 동의서 필요합니다. 또 남편 몰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일주일 후 대출이 승인됐어요. 2억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홍지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새 곳에서 잘 살게요. 그래요. 아기 건강하게 낳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출이 얼마죠? 부동산 담보대출 3억, 주택담보대출 2억,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합치면 총 6억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300만 원, 완전히 적자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전화? 주택담보대출 승인됐다고 2억 원. 그게 내가 언제 주택담보대출 신청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신청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어? 건물 때문이야. 전세금 돌려줘야 해서. 전세금? 그게 얼마인데 집까지 담보로 잡아? 2억이야. 순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2억?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거실로 경선이와 미경이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았대. 네.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설마 우리 집 잃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선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빚이 총 얼마예요? 그게 숨기지 말고 말씀하세요. 6억 정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억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요? 400만 원 좀 넘어. 월세 수입은요? 300만 원. 경선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적자네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팔아야 해요. 경선이가 말했어요. 지금 팔면 손해야. 손해보더라도 팔아야죠. 이대로 가다간 집까지 잃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10억에 샀으니까 비슷하게 팔리지 않을까? 아니야. 경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아요. 8억도 받기 힘들 거예요. 8억, 2억 손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까지 하면 실제 손실은 4억 가까이 되겠네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3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집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경선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더 늦으면 손해만 커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희망주 부육 12로 로그인하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희망? 무슨 희망? 로그아웃했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어요. 최신 영상은 두 번째 건물 계약했어요. 였습니다. 해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러분, 저 이번에 두 번째 건물 샀어요. 투자는 계속해야 해요. 댓글들은 축하 일색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나?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책임져요. 댓글을 올리고 앱을 껐습니다. 어차피 삭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어두워졌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건물 팔고 싶은데요. 급하세요? 네, 최대한 빨리요. 그럼 시세보다 낮춰서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에 팔릴까요? 8억에서 8억 5천 사이. 10억에 샀던 건물이 8억, 2억 5천 손해였습니다. 알겠어요. 내놔주세요. 매물을 올렸어요. 금매 8억.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구매 의사 있는 분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현금 거래 원하시는데 8억 5천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네요. 8억 5천, 10억 6천에 샀으니까 2억 1천 손해였어요.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가 2천만 원, 대출이자로 나간 돈이 2,500만 원, 실제 손실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구매자가 와 있었어요. 3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건물 잘 받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8억 5천만 원.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1년 반 전엔 이렇게 설렜는데 지금은 슬프기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매자가 일어섰어요. 건물 관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갔어요. 금매 표지판이 떼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세입자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누군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8억 5천에서 대출 5억을 갚고 남은 돈은 3억 5천. 거기서 주택담보대출 2억을 갚으면 1억 5천. 신용대출과 카드론 1억을 갚으면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있던 돈이 3억이었으니까 실제로 남은 건 마이너스 2억 5천이었어요. 4억이 날아갔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았어. 얼마에? 8억 5천.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해가 얼마야? 4억 정도. 4억.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5년 모은 돈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어요.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 투자 성공 비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영상을 클릭했어요. 해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용기. 그 용기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긴 댓글은 삭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 영상 믿고 4억 날렸어요. 책임져요. 댓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확인했는데 댓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삭제하세요? 불편한 진실이라서요? 또 삭제됐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계속 삭제됐어요. 결국 제 아이디 희망주 부육12가 채널에서 차단당했습니다. 날 막았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희망주 부육12로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제목 저는 실패했습니다. 1년 반 전 10억대 건물 샀다고 자랑했던 희망주 부육12입니다. 결과 말씀드려요. 4억 날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믿지 마세요. 온라인 성공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1시간 후 확인했는데 글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카페 관리자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부정적인 글은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삭제했습니다. 부정적? 이게 현실인데? 카페에서 탈퇴했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구독 목록에 부동산 여신 해리가 있었습니다. 구독 취소를 눌렀어요. 그리고 추천 영상들을 보니 여전히 성공 스토리만 가득했습니다. 50대 주부도 건물주 성공, 월세 통장 인증, 부동산 투자 대박, 실패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네. 앱을 삭제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유튜브 아이콘이 사라졌어요. 이제 끝이야.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반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온라인에서 수백 명이 응원해줬지만 결국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어요. 1,900원입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적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건물주 사장님이었던 저는 이제 마트 직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합니다. 대출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수리비 청구서 안 와도 되고 세입자 전화 안 받아도 되니까요.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180만 원 정도. 오늘도 고생했어. 퇴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도 고생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경선이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고 미경이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마트 일은 단순해서 오히려 좋더라. 정말이에요? 응,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 경선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빚 다 갚았죠? 응, 지난달에 마지막 대출 갚았어. 2년 동안 가족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이 100만 원, 제가 50만 원, 경선이가 100만 원, 미경이가 5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아서 2억을 갚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도. 그날 밤 미경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뭘? 그때 건물 산 거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 정말요? 응, 물론 돈은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어.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요? 가족이야. 경제적 성공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도전한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비록 결과는 안 좋았지만 용기를 낸 거잖아요. 고마워, 미경아.
다음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예전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3층에 살았던 오상훈이었어요. 아, 상훈 씨, 여기서 일하세요? 응, 요즘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물은 파셨어요? 네,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상훈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진심이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그럼 다행이네요. 상훈이가 떠나고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마음이 편한 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앱은 여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깔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1년 반 전엔 스마트폰만 보느라 이런 풍경을 못 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해요? 된장찌개. 좋아요.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에 살고 마트와 경비 일을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경선이가 말했어요. 응? 저 다음 달에 승진해요. 정말? 축하해. 그래서 제가 매달 드리는 거 150으로 올릴게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모아야지. 괜찮아요.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이가 도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고마워.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1년 반 전 건물주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나갔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뭐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정말? 응, 예전엔 항상 불안했거든. 노후 걱정, 돈 걱정. 지금은 있는 만큼 살면 된다는 걸 알겠어. 나도 그래. 별이 보였어요. 1년 반 전에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여보, 미안해요. 뭐가? 그때 건물 사느라 고생시켜서.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당신도 나름 용기 낸 거잖아.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희망주 부육 12로 온라인에서 유명했던 저. 수백 명의 응원을 받으며 건물주가 됐던 저.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설렜던 저. 그 모든 게 허상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이 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이 시간에 이제야 눈이 보이네. 온라인 수백 명의 응원보다 오프라인 가족 몇 명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유튜브 속 편집된 성공담보다 현실의 소박한 일상이 더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보다 엄마라는 이름이 더 값지다는 것을 64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빚은 어떻게 하세요? 큰아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진 빚 억 단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걸 갚아주려고 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30년 넘게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까지 전부였죠. 1년이면 아들 빚 갚고도 남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안 돼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들 빚은 2배로 늘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5살 손주는 매일 아빠 언제 와? 라고 묻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김성호입니다. 62살 공공기관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시설관리직이었죠.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절반은 적금에 넣었고 보너스가 나오면 전액 저축했습니다. 외식은 명절에만, 여행은 10년에 한 번, 새 옷은 아내가 사줄 때만 입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가까운 돈을 받았고 10년 넘게 모은 적금이 2억을 넘었습니다. 총 4억이 조금 넘는 돈이었죠.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단 3개월도 못 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진우가 온대.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봐. 목소리가 이상했어.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통통하던 얼굴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찍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제가 얼른 진우 팔을 잡았지만 진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회사가 망했어요. 진우가 바닥에 이마댄 채 말했습니다. 뭐? 부도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진우는 5년 전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처음엔 잘 됐습니다. 직원도 10명까지 늘었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고 주문이 끊겼습니다. 진우는 버티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 월급도 밀렸습니다. 결국 이번 달 초 법원에서 부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3억입니다. 뭐?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대출이요. 은행 대출 사채까지 썼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재료비 내려고, 버티려고 했는데 진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친정 갔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은주 손주 이름도 데려갔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진우가 바닥에 이마 찍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3억, 진우 혼자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직도 못합니다. 집도 못 구합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도 해볼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저 혼자 책임지게요. 야, 3억을 내가 어떻게 혼자 책임져? 은주는 어떻게 하고? 은주는 친정에서 키우겠대요. 저는 이제 진우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통장에 4억이 조금 넘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3억을 빼주면 진우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저희 노후 자금은 1억밖에 안 남습니다. 1억으로 20년을 어떻게 삽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밖에 못 씁니다.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입니다. 생활비로도 빠듯합니다. 여보, 아내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잠 안 와? 응, 넌? 나도. 진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아들인데, 근데 3억을 어떻게?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알아. 근데 진우가 저렇게 무너지는 거 우리가 그냥 봐? 은주는 어떻게 하고? 아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먼동이 트기 전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폐 끼쳐서 죄송해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건물 앞 광장을 지나가는데 파란색 텐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후한 심기금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연 15% 고수익 보장, 원금 100% 안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5%? 은행 정기 예금이 연 3%도 안 되는 시대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죠.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연 15%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정부 인증 노후복지 기금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노후안심센터 이사 평경선입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고급스러웠습니다. 금색 로고에 엠보싱 처리까지 되어 있었죠.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부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되어 있고요. 평경선이라는 사람은 팜플렛을 꺼내 펼쳐 보여줬습니다. 표지에 노후복지기금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고 복지부 로고까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목돈 있으십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죠. 저희는 연 15%를 보장합니다. 1억을 투자하시면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25만 원씩 나오는 거죠.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가진 돈 4억을 투자하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그럼 진후 빚 3억을 갚아도 1억이 남고 투자금은 그대로 있고 원금은 보장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평경선이 팜플렛을 가리켰습니다. 원금 100% 보장, 예금자 보호 적용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쪽입니다. 고층 빌딩 12층에 있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평경선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팜플렛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 이게 한정 모집이라서요. 이번 달 안에 마감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팜플렛을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연 15%, 4억 투자하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진후 빚 3억 갚고도 3천만 원이 남습니다. 2년이면 1억이 넘게 모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보, 뭐 봐?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 관공서 앞에서 받은 건데 저는 팜플렛을 아내한테 건넸습니다. 아내는 팜플렛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복지기금? 연 15%?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복지부 인증받았다고 하더라고.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근데 15%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물어봤어. 정부에서 하는 거라 가능하대. 노후 지원 사업이라면서. 아내는 팜플렛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이거 하려고? 진우 생각해봐. 우리가 3억을 그냥 줘버리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진우 빚도 갚고 우리 노후 자금도 지킬 수 있어. 어떻게? 4억을 투자하면 1년에 6천만 원이 나와. 그걸로 진우 빚을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원금은 그대로니까 우리 노후 자금은 줄어들지 않는 거지. 아내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 팜플렛에 다 적혀 있어. 원금 보장에 예금자 보호까지 된대. 그래도 전액을 넣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절반만 해볼까? 2억 정도만?
2억으로는 진우 빚을 다 못 갚아. 계산해봐. 2억 투자하면 1년에 3천만 원이야. 3억 갚으려면 10년 걸려. 그럼 3억은? 3억 투자하면 1년에 4,500만 원이니까 빠듯해. 4억 전부를 해야 여유가 있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정말 확실한 거 맞아? 내가 직접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볼게. 광화문 쪽에 있다던데. 그래, 꼭 확인하고 와. 이상하면 하지 말고.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4억 투자 연 15%,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진우 빚 3억, 2년이면 빚 청산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수익이 나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입니다. 저희 연금 1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진우도 살리고 우리 노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회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가니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12층- 노후안심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고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노후안심센터라는 금색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사무실이 엄청났습니다. 넓은 로비에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TV가 걸려 있었고 각종 인증서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증, 복지부 협력기관 인증서, 우수기관 표창장. 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접수 데스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 평경선 이사님 만났습니다.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평경선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에 가죽 의자,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말씀드린 내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근데 정말 안전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인증서들 보세요. 평경선이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금융감독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등록증이 보였습니다. 등록번호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회원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경선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에 가입자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이름, 나이, 투자금액, 월 수익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2억 투자하셔서 매달 2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벌써 2년째시죠.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얼마 정도 투자 생각하십니까?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이시면 연 15%가 적용됩니다. 1년에 6천만 원, 매달 500만 원씩 나오시죠. 중간에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부터는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2주 안에 원금 전액 돌려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는 정말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평경선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인증서도 다 있고 가입자도 수천 명입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평경선이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녀왔어. 사무실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인증서도 다 걸려 있고 회원이 2,000명 넘는데 정말? 아내가 계약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액을 넣는 거야? 그래야 진우 빚을 빨리 갚지. 그래도 좀 불안한데?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믿어봐. 내가 35년 직장 생활하면서 서류 보는 눈은 있어. 이건 진짜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믿을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진우한테는 말하지 말자. 나중에 빚 다 갚고 나서 얘기하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다시 계약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투자 금액 4억, 연 수익률 15%, 매월 15일 지급.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제 진우도 살리고 우리 노후도 지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해야 했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옮기는 거니까 긴장이 됐죠.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큰 금액 이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되십니까? 4억 5천만 원입니다. 직원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투자 상품입니다. 어디로 투자하시는데요? 노후안심센터라는 곳입니다. 광화문 쪽에 있습니다.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그런 이름으로 사기치는 곳 많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제가 직접 사무실도 가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도 되어 있고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됐습니다. 이체해 주세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하든 제 자유 아닙니까? 직원은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저는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직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고객님 옆에 계십니다. 직원이 저를 보며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본점에서 확인 전화 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본점 금융사기 예방팀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4억 5천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시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노후안심센터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금융상품 운용하는 곳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입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투자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도 위조하고 높은 수익률로 유인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무실도 광화문 빌딩 12층에 있고 인증서도 다 걸려 있습니다. 고객님,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몇 달만 임대해서 쓰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했습니다. 서류 보는 눈 정도는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수익률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연 15%입니다. 그게 바로 사기 신호입니다. 고객님,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3%도 안 됩니다. 15%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정부 기관이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런 식으로 운용 안 합니다. 고객님, 제발 이체하지 마세요. 남자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이체하시면 돈 못 찾으실 확률이 90% 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체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결정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체 후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님께 있습니다.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하시는 겁니까? 네,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5분 후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투자야. 사라진 게 아니라 불린 거야. 은행을 나와 노후안심센터로 향했습니다. 1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평경선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체 완료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입금됐네요. 평경선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회원님이십니다. 회원증은 언제 받습니까? 일주일 안으로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수익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다음 달 15일부터입니다. 매달 15일 오전에 입금됩니다. 통장 번호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알려주세요. 저는 통장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평경선이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등록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운용 보고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우도 살리고 우리 노후도 지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다 했어. 정말 다 넣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다음 달 15일부터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와.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확인하고 온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0% 못 찾습니다.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회원증이 언제 올까 기다렸죠.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노후안심센터 발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플라스틱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카드였습니다. 앞면에는 제 이름과 회원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호 회원님, 회원번호 2348. 뒷면에는 투자 금액과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 4억 5천만 원, 연 수익률 15%, 월 수익 562만 5천 원. 노후안심센터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기관 마크도 보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왔어. 뭐가? 회원증. 아내가 카드를 받아 들었습니다. 와, 진짜 그럴듯하네. 그치? 은행 카드 같지? 응, 근데 이제 진짜 믿어도 되는 거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다음 달 15일만 기다리면 돼.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이 카드가 보일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그날만 오면 562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진우한테 전화해서 말할 겁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내 빚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뭐? 돈 갚으라고?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요. 진우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음 달이면 돈 들어와.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진우야, 조금만 버텨봐. 아버지가 방법 찾아볼게. 아버지,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너 혼자 어떻게 해?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조금만 빌려달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진짜여야 해.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진우한테 말 안 해? 뭘? 우리가 투자한 거 그걸로 빚 갚아줄 거라고? 아직은 안 돼.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말해야지.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긴 해. 아내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다음 달 15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47만 원. 변함없었습니다. 3일만 더 기다리면 돼. 14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562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진우한테 바로 전화할 겁니다. 사채업자한테 당장 갚으라고 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15일 새벽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아직 입금 전이었습니다. 10시에 들어온다고 했지.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6시 15분이었습니다.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9시 50분. 저는 은행 앱을 다시 켰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 47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10시 정각, 새로 고침, 47만 원. 10시 5분, 새로 고침, 47만 원. 10시 10분, 새로 고침, 여전히 47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10시 15분, 새로 고침, 변화 없음. 10시 30분, 변화 없음. 11시, 여전히 47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노후안심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디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노후안심센터 가봐야 해. 돈이 안 들어왔어. 뭐?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시스템 오류일 거야.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광화문역에서 내려 빌딩으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노후안심센터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도, 소파도, TV도, 인증서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사람 없습니까? 노후안심센터. 평경선 이사.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노후안심센터 어디 갔습니까? 아, 거기요? 2주 전에 나갔는데요. 2주 전. 네, 어느 날 갑자기 짐 싸더니 사라졌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주 전이면 제가 회원증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4억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빈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노후안심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평경선 핸드폰으로도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번호도 바꾼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진우는 어떻게 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근처 경찰서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기입니까? 투자 사기. 4억 5천만 원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 불러드릴게요. 10분쯤 후 한 형사가 나왔습니다. 이수환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노후안심센터라는 곳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명함, 팜플렛, 계약서, 회원증, 이체 영수증 모두 내놨습니다. 이수환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조직적인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사기라고요?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록기관이라고? 다 위조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 복지부 인증서, 공무원 직인 전부 가짜입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같은 수법의 사기 신고가 수백 건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리니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347명입니다. 총 피해액은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820억 원입니다. 820억.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네, 이 조직이 3년간 활동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범인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이미 해체됐습니다. 주범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해외요? 네, 돈을 대포 통장으로 빼돌려서 즉시 환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빠져나갔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잡을 수 없다는 겁니까?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령 범인을 잡는다 해도 돈은 이미 쓰고 없을 겁니다. 그럼 제 돈은 배상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전액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수법이 정교합니다. 어떻게요?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의 직원까지 고용하죠. 그 여자 직원도 사기꾼입니까? 아니요, 그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자기도 속은 겁니다. 평경선이라는 사람은요? 가짜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은 최민수로 파악됩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사기 조직에 스카우트되어 이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본대로 연기한 거죠.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증서도 전문 위조업자에게 맡겨 만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도장까지 똑같이 위조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네, 회원 2,000명이 넘는다는 것도 거짓, 매달 수익 지급한다는 것도 거짓, 전부 다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수사도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건은 범인 검거도 어렵고 돈 회수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가 종이를 한 장 건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민회관 3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자책하지 마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들 빚 때문에 투자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 빚이요? 네, 사기꾼들이 그걸 노린 겁니다. 자식 살리려는 부모 마음을 이용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아내한테 말합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돈 들어왔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사기당했어. 뭐? 노후안심센터. 사기였어. 사무실 텅 비어 있었어. 그게 무슨, 우리 돈 4억 5천. 다 날렸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찰서 다녀왔어. 조직적인 사기래. 전국에서 820억 피해 났대. 820억.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못 찾는데 범인들이 해외로 도망갔대. 돈도 이미 빼돌렸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잘못 봤다고.
아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30년 공직 생활했다며? 서류 보는 눈 있다며? 확실하다며?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거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그걸 한 번에 다 날려. 내가 진우 살리려고? 진우? 진우 때문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진우 살리려다 우리가 죽게 생겼네. 좋아. 참 좋아. 여보,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혼자 결정했잖아.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1억만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4억 다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은행 직원도 말렸잖아. 본점에서도 전화 왔잖아. 그걸 다 무시하고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당신 믿고 살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날 배신했어. 나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알았어야지. 확인했어야지.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서 진짜 등록된 건지 확인했어? 전화로 물어봤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만 보고 인증서만 보고 평경선 말만 믿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통장에 47만 원밖에 없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금이 나오잖아.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둘이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62살에 무슨 일자리? 누가 당신 써? 아내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채업자가 소송 걸었대요. 그래,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가 방법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진우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네? 왜요? 아버지가 돈을 날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노후 자금으로 너 빚 갚아주려고 투자했어. 그런데 사기당했어. 진우 쪽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진우야, 아버지가 잘못 봤어. 얼마나 잃으셨는데요? 4억. 조금 넘게 4억.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퇴직금이랑 노후자금 전부잖아요. 그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넌 혼자 어떻게 해? 3억을. 그래도 아버지 노후자금까지 날려서야 되겠어요. 진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 빚은 6억이에요. 뭐? 제 빚 3억에 아버지가 날린 돈 4억 합치면 7억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 빚이 2배로 늘었어요. 진우야, 그게 무슨... 아버지, 저 정말 힘듭니다. 제 인생도 망했는데 아버지까지. 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날 원망하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은주 보러 오시면 안 될까요? 왜? 무슨 일이야? 은주가 자꾸 할아버지 찾아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 매일 물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토요일 오후 저는 며느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5살 손주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은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 어디 갔어? 아빠는 일하러 갔어. 아빠 언제 와?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은주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은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은주와 1시간쯤 놀아줬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 그래, 또 올게. 약속?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을 망쳤구나.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친정 갔다 올게. 얼마나? 모르겠어. 당신 얼굴 보기 힘들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하지 마. 듣기 싫어.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빈 집에서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만 꿨습니다. 매일 평경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 그 자신 있는 목소리. 모두 연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수환 형사가 준 종이였습니다. 피해자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민회관 3층. 오늘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시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3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60대,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보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무너진 눈빛. 저는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분씩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72살입니다. 2억 5천을 잃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68살입니다. 3억을 날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했습니다. 저는 최영희입니다. 65살입니다. 1억 8천을 잃었습니다. 딸 결혼자금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했습니다. 모두 노후자금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김성호입니다. 62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 35년 일했습니다. 4억 5천을 날렸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 전부입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빚을 졌습니다. 그걸 갚아주려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이제 아들 빚은 갚지 못하고 제 노후자금만 날렸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 준비 중이고 5살 손주는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승소해도 배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언론 인터뷰에 응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이었어요. 네? 아들이 빚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어요. 2억 빚이 아들한테 넘어왔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갚아주려고 남편 보험금을 투자했어요. 남편이 암으로 죽으면서 남긴 돈이었어요. 이제 아들도 망하고 저도 망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네. 그래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수천 명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전국에 제 얼굴이 나간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사기당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노인들을 지켜야 해. 촬영 당일 저는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분장실에서 화장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빚을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노후안심센터를 만났습니다.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광화문 고층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고 금융감독원 등록증도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진짜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경고했습니까? 네, 3번이나 경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서류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게 독이 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는 전액을 넣지 말자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아들을 빨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 15%는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가 3%도 안 되는 시대에 15%는 불가능합니다. 고급 사무실, 인증서, 회원증 모두 위조 가능합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로도 문의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절박하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겠어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난이었습니다. 욕심 부린 결과 아니냐? 15%를 믿은 게 잘못이다. 공짜는 없다는 걸 왜 몰랐냐?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사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 포스터를 붙이고 노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홈페이지 등록 기관 조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기관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도 약속했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다른 노인들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다는 것. 그날 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방송 봤어. 그래, 많이 야위었더라. 응. 밥은 먹고 다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집에 갈게. 정말? 응. 당신 혼자 두기 미안해서. 고마워. 고맙긴 내 남편인데. 아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건 용서 안 해. 알아. 오래 걸릴 거야. 다시 믿기까지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웠습니다. 함께 있어도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진우는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억 빚을 5년에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주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 은주를 만납니다. 저도 가끔 따라갑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은주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빠는 일이 많아서 그래.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국회에서 노인 금융사기 예방법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기관 사칭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전해진 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수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태국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제 공조로 송환했습니다. 그럼 돈은요? 이미 다 썼습니다. 성형수술, 위장사업, 도박.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럼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계속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회관에 갑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62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 청소, 육체 노동뿐입니다. 35년 공직 생활이 무색합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어제 아파트 경비 면접을 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12시간 근무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힘들겠지만 견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손주 은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며느리 친정집 앞에서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은주가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은주 보고 싶었어. 나도. 할아버지 선물 있어? 미안, 오늘은 없어. 예전에는 은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사갔습니다. 장난감, 과자, 옷.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랑 노는 게 더 좋아. 은주가 웃었습니다. 저는 은주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언제 와? 또 그 질문입니다. 곧 올 거야. 언제가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할아버지도 나 버릴 거야? 뭐?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우리 버렸대. 은주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주야, 아빠는 너 안 버렸어. 아빠는 너 사랑해. 그럼 왜 안 와?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는 안 버리지?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절대 안 버려.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할아버지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투자하지 않았다면, 아니, 은행 직원 말을 들었다면, 아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확인했다면, 아니, 아내와 상의했다면, 지금은 달랐을까요? 진우도 빚이 3억에서 멈췄을 겁니다. 제 노후 자금 4억 5천도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집을 안 나갔을 겁니다. 은주도 아빠랑 함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재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연 15%는 사기입니다. 은행 금리가 3%도 안 되는 시대에 15%는 불가능합니다. 5배 수익률을 약속하는 곳은 99% 사기입니다. 둘째, 고급 사무실이나 인증서를 믿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몇 달만 임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인증서도 위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은행 직원이나 경찰이 경고하면 들으세요.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리는 겁니다. 3번 경고받고도 무시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넷째,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전 재산을 한 곳에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내 말을 들었다면 최소한 절반은 지켰을 겁니다. 다섯째, 자식 빚을 무조건 떠안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 노후까지 희생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같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오히려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하루하루 버텨야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야 합니다. 진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은주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겁니다.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연 15%는 사기입니다. 고급 사무실도 믿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절박해도 독단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